형제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영원히 같은 하늘 아래 설 것이라 믿는가? 착각이다. 세월은 가장 끈끈한 관계마저 갈라놓고 삶은 우리를 서로 다른 운명으로 내몬다. 함께 울고 웃던 유년의 기억이 아무리 선명해도 성인이 된 순간부터 형제는 더 이상 매일의 동반자가 아니다. 가치는 변하고 우선순위는 재편되며 결국 형제라는 이름마저 현실 앞에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해부하고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며 형제를 붙잡는 대신 놓아주는 것이 왜 진정한 사랑인지 증명할 것이다. 형제는 같은 집에 흙과 물을 나눠 먹고 자라지만 동일한 궤도에 머무르는 별이 아니다. 공통의 뿌리는 출발선일 뿐 목적지가 아니며 유전과 기억의 겹침은 삶의 방향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장의 미세한 편차, 성격의 기질, 체험의 순서, 만난 사람과 배운 지식, 선택의 타이밍은 경로 의존성을 만들고 그 경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강이 상류에서 한 줄기였어도 하류에선 수많은 지류로 갈라지듯 형제의 삶도 분기점마다 다른 세계를 개척한다. 이 현상은 도덕의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생명은 분화로 성숙하고 분화가 지나치게 억눌리면 조직은 병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니까 늘 같아야 한다는 요구는 돌덩이로 물길을 막겠다는 착각에 가깝다. 잠시 웅덩이를 만들 수는 있어도 수압은 서서히 쌓여 결국 다른 길을 찾아 터져나간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증명했다. 같은 부모, 같은 집, 같은 밥상. 그러나 각기 다른 사유, 다른 기질, 다른 소명으로 흩어지는 형제들. 누군가는 지식의 바다를 훑고 누군가는 신념의 칼날을 벼리며 또 다른 누군가는 제도와 백성을 향한 실천으로 삶을 설계한다. 그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방향의 차이, 역할의 차이, 소명의 차이다. 중요한 것은 왜 멀어지느냐를 캐묻는 집착이 아니라 어째서 갈라짐이 필연인가를 이해하는 통찰이다. 뿌리는 나무에게 한 몸의 기원을 주지만 가지는 서로 다른 빛을 받아야 더 넓은 하늘을 차지한다. 형제의 갈라짐은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몫을 다하기 위한 에너지의 재배치다. 그러니 관계의 온도를 옛날의 절정에 고정하려 들지 말라. 시간은 항상 앞으로 흐르고 생은 반복이 아니라 누적이다. 같은 방에서 시작한 삶이 다른 지평선으로 향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다. 붙들면 가까워질 것이라는 순진함을 걷어내고 갈라짐 자체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형태 변화임을 선언하라. 그 선언이야말로 성숙의 첫 관문이며 그 문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빛으로 선다. 유년기의 형제는 절대적인 동반자다. 같은 마당의 흙먼지를 함께 뒤집어쓰고 한 지붕 아래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공유하며 사소한 장난과 비밀까지 나누는 존재다. 그 시절에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고 함께하는 시간이 곧 행복의 정의였다. 같은 책상에서 글씨를 배우고 같은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같은 꿈을 품었던 그 시절의 형제는 서로의 거울이자 울타리였다. 그러나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학업이 끝나고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 형제의 자리는 서서히 새로운 관계들에게 밀려난다. 친구, 연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직장 동료. 이 새로운 인연들이 형제와 나누던 시간과 에너지를 차지하게 된다. 각자는 생계와 가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한때 자연스럽던 대화와 만남은 점점 일정을 맞춰야 하는 일이 된다. 과거엔 이유 없이 찾아가던 형제의 집이 이제는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조율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는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루의 전부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의 목표와 책임이 형제보다 앞서는 시점이 온다. 마치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나무 가지들이 햇빛을 향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듯 형제도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간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며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 오히려 억지로 붙들면 가지가 꺾이고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처가 된다. 유년기의 함께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시험한다. 결국 성인이 된 형제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에서 가끔 생각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유년기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 깊숙이 남아있으며
그것만으로도 형제는 서로의 일부로 남는다. 시간이 흐르면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균열의 가장 뚜렷한 원인은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격차다. 어린 시절엔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각자가 다른 경험과 선택을 거듭하면서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결로 뻗어나간다. 한 사람은 현실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이상을 좇는 이상주의자가 된다. 한 사람은 보수적인 신념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인 변화를 갈망한다. 종교, 정치, 교육, 생활습관 등 수많은 영역에서 이 차이는 심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다름을 넘어서 서로의 인생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경제적 격차가 더해지면 그 벽은 더욱 두꺼워진다. 성공한 형제는 은연중에 우월감을 내비치고 그렇지 못한 형제는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품는다. 부자인 형제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것이 시혜처럼 보일까 주저하고 가난한 형제는 도움을 받고도 빚진 마음에 불편해한다. 이 감정의 간극은 작은 말투, 행동 하나에도 묻어나 관계를 경직시키고 예전처럼 무심하게 주고받던 대화가 점점 계산적이고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각자의 삶의 궤적이 다르기에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다름이 곧 서로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을 인정하는 태도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인정이 없으면 사소한 차이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그 인정이 있으면 큰 차이도 평화로운 공존의 토대가 된다. 형제 관계를 지키는 힘은 피보다 가까운 존중이며 그 존중은 서로의 선택을 묵묵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모는 형제를 한데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통틀어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이고 부모의 생일이나 집안의 중요한 기념일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게 되는 이유는 부모라는 존재가 중심에서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집은 형제에게 있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이자 서로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주는 다리였다. 그러나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구심력은 급격히 약해진다. 이제 명절이 되어도 누가 먼저 모이자고 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모임의 명분과 필요성이 희미해진다. 부모의 부재는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슬픔이 아니라 형제 관계의 중심을 잃는 사건이다. 각자의 가정과 생활이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올라서고 형제와의 만남은 그 뒤로 밀려난다. 이때부터 형제는 항상 봐야 하는 가족에서 시간이 나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부부와 자녀, 배우자의 가족까지 챙겨야 하는 현실 속에서 형제에게 쓰는 시간과 정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방문할지, 어느 쪽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를 두고 생기는 미묘한 불편함도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라는 공통의 화제가 있었지만 부모가 부재하면 그 공통점마저 사라지고 대화의 물줄기는 각자의 생활 영역으로 흩어진다. 결국 부모라는 강력한 끈이 사라지면 형제 관계는 느슨해지고 서로를 잇는 다리는 점점 좁아진다. 그러나 이는 냉정함이나 무정함이 아니라 생존과 책임이 각자의 삶을 우선하도록 만드는 필연적인 흐름이다. 부모의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애쓰기보다 그 빈자리와 함께 찾아온 변화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대응이다. 지리적 거리와 시간적 제약은 형제 관계를 눈에 띄게 변화시키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어린 시절에는 한 지붕 아래 살며 하루의 흐름을 함께 보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직장과 결혼 혹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도시, 심지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다. 서울과 부산 혹은 대륙과 대륙처럼 물리적으로 먼 거리는 단순한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다. 만나기 위해선 교통편을 예매하고 이동 시간을 확보하고 때로는 숙박까지 고려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이 돈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젊을 때는 몇 시간 차를 몰고 가는 길이 가벼운 여행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정은 피로와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번 만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 굳이 지금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게다가 각자의 일정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면 공통의 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가 된다. 주말마다 가족 행사나 자녀 일정이 끼어들고 갑작스러운 업무나 건강 문제로 약속이 연기되는 일이 반복되면 만남의 빈도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만드는 심리적 장벽은 생각보다 크다. 실제로는 몇 시간만 투자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그 몇 시간을 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일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순간 형제를 향한 발걸음이 한 번 더 무거워진다. 결국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고 평소에는 전화나 메시지, 소셜미디어로 안부를 대신하게 된다. 이는 무심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선순위의 재배치이며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거리감이다. 형제관계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침식시키는 것은 기대와 의무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심리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형제니까 나를 챙겨줄 것이다 라는 암묵적 기대는 표면적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현실에선 가장 큰 실망과 원망의 씨앗이 된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반복되면 불만과 비난으로 변한다. 의무감 또한 마찬가지다.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 들면 그 관계는 의무 수행의 장이 되어버린다. 그 안에서 나누는 말과 행동은 진정성보다 해야 하니까 하는 기계적 반응으로 변질되고 결국 상대방도 그 온도를 감지한다. 여기에 비교 심리가 더해지면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자녀가 더 뛰어난지, 부모에게 누가 더 자주 찾아가는지, 이러한 비교는 겉으로는 농담처럼 흘려도 속으로는 오래 남는다. 성공한 형제는 우월감을 숨기려 애쓰지만 작은 말투나 표정에서 그 기색이 새어나오고 덜 성공한 형제는 의식적으로 무심한 척하지만 내면에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응어리진다. 이런 감정들은 한두 번의 대화에서 바로 폭발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속 공기의 밀도를 무겁게 만든다. 사소한 부탁도 혹시 나를 시험하나라는 의심으로 변하고 작은 호의도 시해로 오해받는다. 결국 기대와 비교가 얽힌 관계는 아무리 오랜 세월 쌓인 정이라도 서서히 소모시키며 형제를 혈연이 아닌 심리적 타인으로 만든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형제니까 당연이라는 전제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억압에서 풀려나고 비로소 숨 쉴 틈을 찾게 된다. 시대의 변화는 형제관계의 본질적 형태마저 바꿔놓았다. 대가족이 일반적이던 시절, 형제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밀착된 존재였다. 한 마을, 심지어 한 집안에서 세대가 함께 살았고 일상은 겹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아니어도 늘 마주쳤으며 서로의 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전제가 무너졌다. 결혼과 독립은 필수가 되었고 직장과 생활터전은 도시마다 흩어졌다. 과거에 자주 보고 자주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환경이 자리 잡으면서 관계의 유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다. 이제 형제의 안부를 전하는 것은 직접 만남이 아니라 카톡 한 줄, SNS의 사진과 댓글, 영상 통화다. 과거에는 얼굴을 맞대야 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정서가 이젠 멀리서도 충분히 연결된다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옛 방식을 정답이라 고집한다는 점이다. 형제면 자주 만나야지,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주장이다. 지금의 세대는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를 원하고 형제 관계 역시 그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물리적 빈도보다 심리적 질을 중시하며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거리감을 선호한다. 따라서 현대의 형제 관계는 얼마나 자주 보느냐보다 어떻게 존중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 관계 방식을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형제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소모의 대상이 될 뿐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관계는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조건 속에서 최적의 형태를 찾아가는 관계다. 성숙한 사랑은 붙드는 기술이 아니라 놓아주는 기계다.
형제 사이에서도 비집착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최고 형태다. 상대가 선택한 속도와 방향, 말하지 않은 사생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내 기대와 감정을 타인의 의무로 전가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성숙의 핵심이다. 형제니까라는 명분으로 요구와 간섭을 쌓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빚과 채권의 장부가 된다. 반대로 독립을 전제로 한 사랑은 계산서를 버리고 서로의 삶의 자율성을 돌려준다. 안부를 묻되 답을 재촉하지 않고 도움을 제안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의 예의를 부여한다. 가까움의 증거는 빈번한 만남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상대의 선택을 내 선택처럼 수용하는 마음의 탄력성이다. 비집착은 감정의 냉각이 아니라 관계의 체력 관리다. 필요한 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평소에는 각자의 체력과 시간을 지키는 절제가 들어간다. 도움도 원칙이 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요청이 있을 때 상대의 주도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축복도 원칙이 있다. 상대의 성취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는 것, 실패를 교훈 삼으라 설교하지 않고 안전망을 조용히 깔아두는 것. 이렇게 관계의 단위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면 형제는 서로의 삶을 지연시키는 뜻이 아니라 전진을 돕는 바람이 된다. 집착은 상대를 붙잡는 동시에 나를 가둔다. 놓아주는 용기를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가까워질 준비가 된다. 내 마음의 평온을 타인의 반응에 저당 잡히지 말고 상대의 자유를 나의 통제욕으로 규정하지 말라. 사랑의 최소 단위는 관심이 아니라 경계. 최대 단위는 소유가 아니라 자유다.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삶을 네가 책임져도 좋다. 나는 그 선택을 지지한다는 조용한 허락이며 그 허락이 쌓일수록 둘 사이는 더 단단해진다. 형제 관계를 유지할지 조정할지 내려놓을지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라. 첫째, 관계의 ROI를 점검하라. 시간을 쓰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에너지와 비용 대비 회복력이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만남 뒤 피로, 불면, 자책이 반복된다면 이미 신호다. 둘째, 상호성 기준을 세워라. 주고받음이 장기적으로 50일 49 수준이면 건강하지만 한쪽이 상시 70 이상을 부담한다면 구조조정을 검토하라. 셋째, 경계선을 명문화하라. 스스로에게라도. 금전거래는 예외적, 단발, 계약적, 자녀 교육, 부부 문제는 비개입, 신앙 정치 토론은 금지구역, 가족 단체방은 공지중심, 이런 규칙들이 감정을 지켜준다. 넷째, 연락 만남의 리듬을 설계하라. 간헐적 친밀성 모델을 채택해 생사, 건강, 경조사, 위기 상황만 빠르게 연결하고 일상은 소셜 메시지로 가볍게 유지한다. 다섯째, 갈등 프로토콜을 갖춰라. 불편 신호, 몸이 먼저 경직됨, 대화 후 자책, 사후 해석 싸움 감지되면 대화 주제 축소, 빈도 완화, 채널 전환, 문자 메일 순으로 강도를 낮춰라. 여섯째, 유지 조건과 종료 조건을 분명히 하라. 유지 조건은 존중 비밀 보장, 시간 준수 비교 금지, 종료 조건은 반복적 약속 파기, 상습적 폄하, 금전 감정 착취, 사적 정보 유출이다. 일곱째, 다운사이징의 미학을 배우라. 전면 단절 대신 빈도 줄이기, 시간 축소, 장소 중립 포함해 공공장소, 아젠다 사전 합의로 연착륙하라. 여덟째, 죄책감을 데이터로 치환하라. 가족이니까는 감정 언어, 내 삶의 핵심 목표를 해치지 않는가는 경영 언어다. 핵심 목표, 건강, 배우자, 자녀, 침해하는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되 대안 일정 제한 정보 공유 소액 후원을 제시하면 관계의 품격이 산다. 아홉째, 의사소통 문장을 준비하라. 자주 못 봐도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빈다. 금전은 도움 대신 정보와 연결로 도울게. 정치, 종교는 우리 대화 주제에서 빼자. 단호하되 따뜻하게. 열째, 무상태 유지의 지혜를 기억하라. 모든 관계는 한시적이다. 좋아졌다고 영원하지 않고 멀어졌다고 영구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필요하면 멈추고 때가 오면 다시 이때 언제나 존엄과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어라. 이렇게 현실적 기준으로 형제 관계를 설계할 때 그것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의무가 아니라 삶을 지지하는 안정판이 된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다. 계절이 변하듯 관계도 변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길은 탁해지고 흐름을 거스르는 힘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킨다.
진정한 지혜는 떠나는 것을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떠나는 길을 축복하는 데 있다. 잘 가라. 내 바다에서 더 크게 흐르길이라는 마음이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의무감에서 벗어나라. 형제와의 거리는 사랑의 깊이를 측정하는 잣대가 아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빈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다. 그 진심은 말과 행동으로 과시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도 전해진다. 멀리서 안부를 빌고 가끔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가장 자유로운 방식이다. 모든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 부부도 죽음이 갈라놓고 부모 자식도 각자의 인생을 산다. 형제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이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 형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인연의 형태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연결된 관계만이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다. 형제는 평생 함께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삶이라는 여정에서 잠시 길을 함께 걸었던 특별한 동행이다. 그러니 미련 없이 보내고 가볍게 축복하며 나 또한 내 길에서 온전히 빛나라. 이것이 형제를 대하는 궁극의 자유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는 형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평생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지도는 오늘도 당신이 삶의 복잡한 갈림길에서 더 넓은 시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제를 붙잡는 대신 멀리서 축복하며 당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